문제는 당시 일본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일본은 모든 면에서 청에게 밀렸었죠. 청은 병력 면에서도 일본을 압도하였고 일본은 근더에 나름 성공했음에도 해군력에서마저 청에게 뒤졌습니다. 청은 제조국 독일마저도 보유하지 못했던 당시 세계 최대 전함인 7,300톤급의 정원과 진원동을 비롯해 2,000톤급 이상의 신식 순양함을 12척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4,300톤급의 장갑함 마츠시마, 이츠쿠시마, 하시사대와 4,200톤급의 순양함 요시노, 3,000톤급의 순양함 나니와 타카치오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신식 함선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는 거항과 거포로 해군력을 척도하던 당시의 기준으로만 봤을 때 청의 북양함대와 일본의 연합함대는 상당한 전력차가 났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청일과의 본격적인 첫 전투는 대원군이 청국군대를 몰아내달라고 일본 측에 의뢰한 7월 25일과 같은 날 일본 해군이 지금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속해인섬 풍도 앞바다에서 청국 수송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온 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되는 도고 헤이아치로는 청나라 병사를 태운 영국 선적 화물선 고승호를 격침시켜버립니다. 청일전쟁 선전포고 직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국제법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당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의 병력 보강을 막기 위해선 일본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었죠. 결국 불문에 붙여졌지만 당시 영국을 대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는 매우 위태위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첨예하던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 상황에서 영국은 이를 단순한 작전상의 오류 하나쯤으로 눈감아줍니다. 이렇듯 외교와 그에 수반되는 전쟁은 냉정한 것이죠. 어쨌든 이어 1894년 7월 29일 조선의 친일 내각으로부터 청군을 몰아낼 권한을 부여받은 오시마 요시마사는 조선군과 4,000명의 일본군 여단을 이끌고 한양에서 아산만으로 이동하여 아산에 상륙했던 청군을 쉽게 격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처럼 초전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 8월 1일에야 비로소 청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러자 청도 이해응해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예상과 달리 첫 6회전에서 모두 패배한 청군은 본국으로부터 재파견될 병력과 합류하기 위해 일단 평양으로 퇴각합니다. 이후 육상으로 증강된 병력으로 재편성된 15,000명의 청군은 일본군을 평양에서 저지할 것을 기대하며 다시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9월 15일 새벽 노즈미츠스라가 지휘하는 일본군 17,000명이 평양을 기습하여 옆지처가 지휘하던 청군을 괴멸시켜버렸고 청의 잔존 병력은 평양을 간신히 빠져나와 의주로 도주해버리고 말죠. 이 평양 전투에서 경복궁을 점령했던 일본군은 장영 소속의 조선군을 수색대로 삼아 평양성 전투에 동원하였고 평양감사위하의 조선군은 청군과 연합하라라는 흥선대원군의 밀지를 받고 청군의 편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원치 않던 외세에 의한 동족 간의 처참한 전투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56년 전 이곳 평양에서 먼저 일어났던 것이죠. 힘없는 나라의 힘없는 국민, 힘없는 군대, 그리고 이런 재앙을 불러온 통치자들, 그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한편 9월 17일 일본 연합함대는 청의 북양함대와 압록강 하구에서 맞서 싸우기 위해 출동합니다. 청일전쟁 기간 중에 일본과 청나라의 주력 함대가 공해상에서 전개한 유일한 해전으로 일본 측에서는 황해해전, 중국 측에서는 압록강 해전이라고 불리는 전투입니다. 이 해전은 근대적인 장갑함이 실전에 투입된 최초의 전투로 알려져 있으며 이 해전의 결과 청나라 해군은 큰 손실을 입어 조선반도를 둘러싼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실상 무력화돼 버립니다. 당시 전쟁의 신속한 결착을 짓기 위해 일본군 대본영은 연합함대를 지휘하던 이토 스키유키에게 다음 두 가지 전략 목표를 하달했습니다. 첫째, 먼저 북양함대를 경멸할 것. 둘째, 그리고 황해 제해권을 장악할 것. 일본의 초기 작전 개요는 한반도에서의 지상작전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제해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300년 전 이순신 장군 때문에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해 보전을 면치 못했던 임진왜란의 경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에 반해 청은 되도록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감으로써 서양 열강들이 청일 양국 간의 휴전 및 강화를 넣고 개입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이 용작은 북양함대 제독 정해창에게 연안방어만 하고 전력을 보존하라 라는 수세적인 방침을 하달합니다. 이 때문에 해군 군령부장으로 참전한 카바야마 스겐노리는 화객선을 개조해 빈약한 부장을 지닌 자신의 기함 사이코마루를 몰고 북양함대 기항인 유순원 근처까지 가서 도발을 했음에도 북양함대는 좀처럼 대련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9월 16일 오후 1시 북해함대는 압록강에서 보병 4,000명을 태운 수송선 5척을 호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련만을 나오게 됩니다. 이에 일본 연합함대와 제1유격함대가 북해함대 출격 정보를 입수, 결전을 치르기 위해 침로를 잡고 출항하게 되었고 1894년 9월 17일 오전 10시 마침내 황해전이 시작됩니다. (1894년 9월 17일) 오후 12시 52분 일본 연합함대 기함 마츠시마가 청해 북해함대 기함 정원에 대해 발표를 시작합니다. 이에 북해함대는 대형 사격하는 자신들 저속포에 명중들이 떨어지자 연합함대 본대에 대해 배를 부딪혀 상대함의 진로를 방해하는 충각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연합함대의 기동 속도가 더 빨라 그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실패하였고 오히려 연합함대의 별동대인 제1유격함대의 연계 사격에 의한 십자포를 맞아 거의 모든 군함들이 화염에 휩싸여버리고 맙니다. 당시 서구 열강도 갖지 못한 최신 식장기로 무장한 북양함대는 만일 수병의 숙련도만 어느 정도 받쳐주었다면 7,350톤급의 전함 정과 진원에 장착된 8문의 305mm 주포만으로도 화력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는 데 충분하여 일본의 함대 따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작 훈련할 포탄과 연료 부족으로 수병들의 훈련 상태가 바닥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죠. 거기에다 수병들의 군기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전쟁 전인 1886년 8월 일본 나가사키에서 군기문란 행동을 일으킨 청수병들의 난동사건이 수습되고 1891년에 다시 나가사키를 방문한 청나라 함대를 일본 해군 장교들이 친선 방문했을 때 이들은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나는 배와 포의 거대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호와 포 사이에 널려있는 빨랫감들이었죠. 해군의 상징이요 목숨과도 같은 대포를 빨래 건조대로 사용했다. 당시에도 지금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는 정상적인 군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하를 막론하고 당시 청나라 군대가 기본적인 기관과 질서조차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방증이었던 것이죠. 당시 전함은 전장에서 쓰는 가장 거대하고 비싼 장비였고 자동화되기 전인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모든 함선은 수병의 숙련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특히 포수의 발달로 포의 사거리가 점점 길어지던 시기였기에 이런 훈련 부족과 군기문란은 결국 패전의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이 국군을 걸고 전함대를 긁어 모아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에 비해 청나라의 전시 준비는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이죠. 결국 청은 화력의 우위에 있었음에도 수병들의 문란한 공기와 훈련 부족, 그리고 지휘관들의 작전 수행 능력의 부족과 거기에다 포탄의 품질 불량까지 겹쳐 작전에 참가한 10대 군함 중 5척의 침몰, 3척이 파손되었으며 850명이 전사하고 500명이 부상당하는 등 본격적인 해전에서도 일본에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패한 북양함대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리순항으로 도망가버리고 말죠. 그에 반면 일본 함대는 속력이 빠르고 함포의 발사 속도가 빠른 속사포가 많다는 점이 유일하게 청해 함대보다 유리한 점이었는데 일본은 여기에다 재빠른 기동 전술을 가미해 이를 10분 활용하여 당시 군함 대척 파손에 전사자 90명, 부상은 200명에 그쳤죠.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 서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황해해전은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고 이는 세계해전사의 전술적 측면에서 속사포격 전술의 유효성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일본 해군의 기본 전술 중 하나로 정착하게 되죠. 즉 속사 전술을 주로 하는 유격부대와 저속의 중무장 함대가 분업하여 운영되는 형태의 교리가 정착되었던 것인데 이 교리는 1945년 해전 시까지 일본 해군이 견제하는 작전의 기본 틀이 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당시 일본 해군은 전투 종료 후 침몰한 함정에서 탈출해 바다에 표류하는 청국 수병들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이 일은 매우 비인도적이며 정근대적인 처사로 당시 국제적으로도 크게 비난을 받았지만 이 일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이는 이후 일본 제국주의 행보가 매우 인명경시적이며 광기 어린 핏빛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태였습니다.
청일전쟁. 이 전쟁은 쌍방이 시작하는 자세부터 달랐습니다. 일본은 먼저 북양함대를 경멸할 것, 그리고 황해 제해권을 장악할 것. 그들의 목표는 전쟁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제해권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은 해군은 연안방어만 하고 대항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 것, 그리고 육군은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러지 못하면 무조건 퇴각할 것.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승리, 그러나 예상된 패배. 이것이 바로 청일 전쟁이었습니다. 한편 1894년 10월 평양에서 대패한 청육군은 조선의 북부를 떠나 압록강가의 요새에서 다시 방어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이에 일본군도 병력을 보충한 후 10월 10일 빠른 속도로 만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일본군은 마침내 압록강을 건넜고 다음날 오후에는 단동 동쪽 호산의 청주둔기지를 포위 공격합니다. 이에 청군은 또다시 대패하여 방어진지를 벌이고 다음날 단둥으로 후퇴해버리죠. 마침내 야마가타 하리토모가 지휘하는 2개 사단으로 구성된 제1군은 단둥을 북쪽으로 진격하여 전사 4명, 부상 14명의 희생만으로 중국 영토에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제1군이야 카스라 테프트미락으로 잘 알려진 카스라다라의 3사단은 서쪽으로 도주하는 청군을 쫓아 라오뚱반도의 도시들을 점령해버렸고, 오야마 이하오가 이끄는 제2군이야 2사단은 요동반도 남쪽 해안에 상륙하여 도시들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류순왕은 일본에게 너무나 쉽게 포위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1894년 11월 21일 결국 일본군은 류순왕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군은 류순이라고 거주했던 2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학살하였는데 이를 류순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군에 의한 중국인 대학살이라는 지옥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황해전에서 대패한 북양함대는 당시 류순왕으로 피신해 있었으나 이곳이 함락당하자 웨이아이로 다시 또 도주해버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본 육군의 공격을 다시 받게 되죠. 웨이아이 전투는 일본 육군과 해군이 각각 동원되어 1895년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23일간 진행되었고, 결국 웨이아이 요새도 오야마 이하오가 지휘하는 제2군에게 함락되고 맙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청은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강화회담을 서둘러 장우왕과 소렴을 정권 대신으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하죠. 그러나 1895년 2월 초 도츠라에 열린 히로시마 회담에서 일본 외무대신 무스미노미스타는 마치 도박판에 노련한 도박사도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최고의 패가 쥐어져 있었죠. 그는 자국에 더욱 유리한 강화 조건을 확보할 목적으로 청나라 정권 대신에 위임장이 불완전하다며 그들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전투를 재개합니다. 그 결과 3월 중순 개평과 영국까지 점령한 일본군은 라오뚱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이어 일본군은 라오뚱반도의 남쪽과 북쪽 방면으로 진격을 계속하여 1895년 3월에는 북경이 바라보이는 섬까지 진출, 그곳에 공격기지를 구축하고 청의 수도 베이징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이은 3월 26일 일본군은 타이완 부근의 펑우제도를 사상자 없이 점령해버리고 3월 29일에는 가바야마 스케노리의 지하에 타이완에 상륙, 전사 8명, 부상 25명만으로 타이완을 사실상 완전히 점령해버리죠. 이로써 동주국해의 제해권 역시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버리고 맙니다. 그야말로 청광석화 같은 작전의 수행이었습니다. 그제서 청은 정권 대신을 이용장으로 교체하고 강화회담 재개를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3월 20일 이번에는 이토 히로무유가 텐진 조약되는 정반대로 이용장을 시모노세키로 불러 강화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일본의 그 우파 호야마 로쿠노스케에 의한 이용장 저격 사건이 일어나 한때 회담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으나 평양 전투와 황해해전 직후부터 전쟁의 주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열강의 간섭을 우려한 일본 외무대신 무스 무네미스의 예리한 판단에 의해 4월 17일 결국 청일 강화 조약, 즉 시모노세키 조약을 신속하게 체결해버리죠. 이렇게 청일전쟁은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청일전쟁은 전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청일 양국 간의 군사대결이기도 했었지만 한반도 내에서 일본군과 동학의병 간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1894년 10월 중순 전라도 충청도에서 전봉준, 손병희 등은 동학 농민군을 이끌고 조선을 강점한 일본군에 대항하는 전쟁, 즉 조일전쟁을 개시했던 것이었죠. 이 동학의병의 항일 군사활동은 당시 랴오뚱 산동반도에서 청과 전쟁을 벌이던 일본 입장에서는 후방을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본 대번영에서는 이노우에 공사의 서울 부임과 동시에 동학의병을 무력으로 조기 진압하기로 결정하고 순무영이라 불리던 조선관군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토벌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리하여 게틀링건과 독일제 마오쩌서청, 크룹사의 대포들과 같은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훈련받은 일본군과 조선관군의 조직적인 공세에 직면한 동학군은 11월 19일 목천 세종산 전투, 12월 7일에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패배를 하고 말죠. 이어 전봉준과 김변환 등 동학의병 지도자들이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 12월 24일 체포되어 처형돼 버리고 이렇게 안타까운 조일전쟁도 일단락되고 맙니다. 일본은 갑신정변 이후 부단히 해군력을 증강시켰고 육군도 편제 자체를 대륙작전형으로 바꿨습니다. 그에 따라 군사 비질도 가파르게 상승했죠. 갑신정변 이전에 그렇지 않아도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던 막대한 군사비용이 갑신정변 이후에는 무려 26%로 대폭 늘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렇듯 일본이 아무리 군사력을 키운다 하더라도 청나라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의 직내 총독 겸 북양 대신이었던 이용장의 병력은 한반도에 진주한 육군만 5만이었고 본토에서 그 몇 배의 병력도 쉽게 동원할 수 있었지만 당시 열강들이 근대와 정근대의 대결이라고 분석했듯 이용장은 근대전은 총력전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총력을 다해도 시원치 않을 전투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 회피하기까지 했었죠. 그것은 당시 중국 내에서 하나의 군벌로 자리 잡았던 이용장 입장에서는 병력의 소모는 곧 자기 권력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국 내에서의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신의 병력을 온전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용장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잃을까 우려하여 전투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육군의 경우에는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무조건 퇴각하라고 전제하였고 해군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정을 잃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 대항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지시한 등 총력전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매우 정근대적이고 무지몽매한 군사교류로 일관했습니다. 거기에다 병사들의 자질 또한 근대전에 전혀 부합되지 못했죠. 이로 말미암아 청은 참가 인원만 63만 명, 전사자가 3만 5천 명이나 됐었으나 결국 패배하였고 부상자는 집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이 중 실제 교전에 의한 전사자 수는 1,500명이었을 뿐 나머지는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에 의한 사망자였을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전쟁을 치른 것이죠. 그리고 더욱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청의 사실상의 통치자였던 서태후가 당시 1년 국가예산의 30%에 달하는 3천만 냥을 들여 자신이 노후에 거쳐야 할 예원을 지을 목적으로 북행함대 예산을 유용하기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막장부패의 흑치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청의 패전 원인은 군벌들에 의한 군의 난백과 지휘관들의 무능, 거기에 통치자의 무분별한 사리사욕까지 모두 총체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개전 시 12만이었던 병력을 전전 기간 동안 총 24만이 넘는 대병력으로 증원하여 동원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스스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던 전쟁을 총력전으로 대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일본군 장교의 일부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유학을 경험한 자원들이었기에 근대전 교류에 대한 이해도 청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은 사상자도 전사자 13,026명, 부상자는 3,758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청군에 비해 비교적 적은 손실을 입었던 것이죠. 이렇게 일본은 전쟁을 압승으로 끝냈습니다. 결국 청은 이 전쟁의 패배로 군사 중심의 근대에만 치중했을 뿐 사회, 정치-체제에 무시한 양무운동에 대한 회의론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단지 서구의 기술만 받아들인 것으론 부족하다고 판단,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비슷한 변법 자가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법자 건동의 경험은 중화민국 탄생의 기원이 되어 신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열쇠가 되었고, 아울러 어찌 보면 신생국이었던 일본에게마저 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이후 열강들에게 더욱 약한 존재로 인식되고 말아서 이때부터 사실상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